함흥 7군 단장 관사.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아래 박문혁은 얼음장 같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보위부 보위원이 몰래 건네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군단장 동지, 따님 문제입니다. 보위원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다. 단순히 본 게 아닙니다. 유포했습니다. 친구들 셋이 모여 남조선 드라마를 보며 여기가 지옥이다라고 말한 녹취까지 따였습니다. 내일 새벽 보위성 타격대가 들이닥칠 겁니다. 이건 시범 깸감입니다. 박문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7군 단장. 김정은의 믿음직한 칼. 그러나 그 칼끝이 내 딸의 목을 겨누게 된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냈다. 탄창을 확인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거실을 갈랐다. 내일 새벽이라 했나? 예. 4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문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빛이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앉아서 당할 순 없다. 놈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 7군 단장 전용 랜드로버가 위병소를 통과했다. 운전대는 박문혁의 그림자 호위병 강진우가 잡고 있었다. 뒷좌석엔 아내 혜경과 막내, 그리고 학교 기숙사에서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데려온 큰딸 수진이 타고 있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나 무서워. 수진이 덜덜 떨며 물었지만 박문혁은 딸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을 뿐이었다. 숨소리도 내지 마라. 지금부터 우린 유령이다. 차가 평양 외곽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던 순간 뒤쪽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강렬한 하이빔이 차 안을 덮쳤다. 7군 단장 차량. 즉시 정차하라. 불응하면 발포한다. 보위성 추격대였다. 정보가 샜다. 진우야. 꽉 잡으십시오. 강진우가 핸들을 급격히 꺾었다. 육중한 랜드로버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흙길로 질주했다. 뒷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혜경이 비명을 지르며 막내를 덮어 안았다. 고개 숙여. 박문혁은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권총을 난사했다. 뒤따라오던 보위부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며 도로 밖으로 처박혔다. 하지만 놈들은 한 대가 아니었다. 2대, 3대가 늑대 떼처럼 달라붙었다. 국경까지 못 갑니다.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강진우가 소리쳤다. 차체는 이미 걸레짝이 되어 덜컹거리고 있었다. 저기 숲으로 들어가. 차 버리고 뛴다. 차가 멈추자마자 그들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다. 뒤에서는 군견 짖는 소리와 함께 탐조등 불빛이 숲을 훑고 있었다. 압록강 변. 얼어붙은 강 위로 칼바람이 몰아쳤다. 저 건너편이 중국이다. 하지만 강둑에는 이미 경비대의 기관총구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함정입니다. 강진우가 절망적으로 읊조렸다. 사방에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박문혁은 아내와 딸을 자신의 등 뒤로 밀었다. 권총에는 총알이 2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강진우가 박문혁의 소총을 낚아챘다. 장군님, 뛰십시오. 뭐? 제가 시선을 끌겠습니다. 저 아래쪽 갈대밭으로 가십시오. 3분. 딱 3분 벌어드리겠습니다. 미쳤어? 같이 가야지. 가라지 않습니까? 강진우가 처음으로 상관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수진이, 살리셔야죠. 아버지 아닙니까? 진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경비대를 향해 돌진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총구에서 불을 뿜자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하며 그쪽으로 화력을 집중했다. 가자. 뛰어. 뒤돌아보지 마. 박문혁은 피눈물을 삼키며 가족을 이끌고 얼음 위로 뛰어들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총성이 빗발쳤다. 수류탄 터지는 소리,
그리고 강진우의 마지막 비명. 군단장님, 꼭 살아. 대한민국으로 가십시오. 그 소리는 둔탁한 총성과 함께 끊겼다. 박문혁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미친 듯이 얼음판을 달렸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거기서 강둑 위에서 늦게 도착한 보위부원 하나가 조준 사격을 가했다. 탕! 그 한 발. 수진이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얼음 위로 쓰러졌다. 달이었다. 피가 눈 위로 붉게 번졌다. 수진아, 아빠, 나 못 가. 너무 아파. 엎혀. 어서. 박문혁이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멀리서 중국 공안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북쪽 강둑에선 추가 병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이대로 지체하면 전멸이다. 아빠, 가. 제발 가. 수진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밀어냈다. 엄마랑 민수라도 살려. 나는 잡혀도 안 죽어. 제발 가. 안 돼. 널 두고 어떡해. 그때 총알이 박문혁의 발치에 튀었다. 혜경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눈이 뒤집힌 채였다. 여보, 민수까지 죽일 거야. 박문혁은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쓰러진 딸을 뒤로 한 채 강을 건넜다. 어둠 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아빠, 꼭 나 데리러 와야 해. 3년 후 함경북도 모처 22호 관리소.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그녀는 173번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장군의 딸이 아니었다. 영양실조로 배만 불룩 튀어나왔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다. 손톱은 강제 노역으로 다 깨져 검게 변했다. 야, 173번. 동작 봐라. 개호가 군화발로 수진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그녀는 진흙바닥에 처박혔지만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면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마다 흐느껴 울었다. 아빠, 나 버린 거 아니지? 살아있는 거지? 그녀가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생존. 어느 날 밤 그녀는 화장실 정화조 트럭 아래 몸을 숨겼다. 오물 냄새가 코를 찔러 기절할 것 같았지만 그녀는 트럭을 붙잡고 5시간을 버텼다. 트럭이 수용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굴렀다.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하지만 그녀는 기어서 국경으로 향했다. 살아야 했다. 아버지를 만나 따져 물어야 했다. 왜 나만 두고 갔느냐고. 중국 옌지의 한 폐창고. 박문혁은 쇠파이프를 든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바닥에는 조선족 브로커와 인신매매범 셋이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지난 3년 그는 공사판 막노동과 불법 격투기 도박판을 전전하며 돈을 모았다. 오직 딸을 찾기 위해서였다. 내 딸 어디 있어? 3초 준다. 박문혁이 인신매매범 우두머리의 손가락을 군화로 짓이겼다. 악, 저기, 지하 창고. 오늘 밤 팔려가기로 되어 있어. 박문혁은 미친 듯이 지하로 뛰어내려갔다. 녹슨 철문을 발로 차 부수자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멍투성이의 앙상하게 마른 몸.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짐승 같은 눈빛. 오지마. 오지마. 여자가 깨진 유리 조각을 휘두르며 발악했다. 박문혁은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수진아. 그 목소리. 여자의 손이 멈췄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박문혁을 향했다. 아, 빠? 늦어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박문혁이 다가와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수지는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어깨를 깨물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단상 위에 선 박문혁의 눈빛은 예전 군단장 시절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의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수진이 있었다. 아직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나는 전 북한 7군 단장 박문혁입니다. 그리고 내 옆은 지옥에서 돌아온 내 딸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박문혁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김정은은 내게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내 딸의 목숨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알던 북한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체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우솥을 걷어 올렸다. 앙상한 팔에 새겨진 끔찍한 고문 흉터와 173이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상낙원의 실체입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목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겨누는 총알이 될 것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쏟아졌다. 박문혁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양 노동당 39호실 비밀 벙커. 벽걸이 TV에서는 박문혁의 광화문 기자회견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 박문혁이 선전포고를 외치는 순간 크리스털 재떨이가 화면을 강타하며 산산조각이 났다. 저 개만도 못한 놈이 감히 내 심장에 총을 겨눠. 어둠 속에 앉아있던 최고 지도자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죽이십시오. 조용히 처리해선 안 됩니다. 가장 시끄럽게, 가장 잔인하게 죽여서 남조선에 있는 배신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그림자 부대. 리철민 소자를 깨우십시오. 리철민. 그는 박문혁이 군단장 시절 직접 키운 인간 병기였다. 평양의 지령은 단 한 문장이었다. 목표물 박문혁 일가 전원. 수단 불문. 기한 72시간. 서울 외곽 국정원이 마련해준 안전가옥. 새벽 3시. 전자회로가 타버리는 소리였다. 놈들이다. 박문혁은 즉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혜경아, 애들 깨워. 지하실로 가. 그 순간 1층 거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연막탄 2개가 굴러들어왔다. 순식간에 집안이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다. 방독면을 쓴 검은 옷에 사내 내시 소음기를 낀 기관단총을 들고 진입했다. 아빠. 수진이 휠체어에서 넘어져 바닥을 기고 있었다. 3년 전 수용소의 악몽이 그녀를 덮쳤다.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야, 누나 끌고 가. 박문혁은 엄폐물 밖으로 몸을 던지며 놈들의 시선을 끌었다. 리철민, 내 놈이냐?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던 사내가 멈칫했다. 방독면 너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거실 소파에 앉아 권총을 손질하던 박문혁의 귀에 미세한 파열음이 들렸다. 박문혁, 오랜만이다. 너의 목숨을 거두러 왔다. 안전가옥은 뚫렸다. 지하실로 연결된 비상탈출구로 가족들은 빠져나갔지만 리철민과 암살조는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비 내리는 야산, 진흙탕 속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민수야, 엄마랑 누나 데리고 큰 길로 가. 국정원 지원팀이 올 거다. 아버지는요? 난 저놈과 결판을 내야 한다. 안 그러면 평생 쫓길 거다. 박문혁은 가족을 반대 방향으로 보내고 일부러 소리를 내며 숲 깊은 곳으로 향했다. 폐채석장,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격돌했다. 총알은 다 떨어졌다. 늙으셨군요, 장군님. 예전의 그 속도가 아닙니다. 리철민의 칼이 박문혁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피가 튀었다.
박문혁은 고통을 참고 리철민의 팔을 낚아채 꺾었지만 리철민은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며 박문혁의 얼굴을 걷어찼다. 조국을 배신한 대가입니다. 리철민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탕!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다. 리철민의 다리가 꺾였다. 박문혁이 고개를 돌렸다. 숲 입구에 비틀거리며 서 있는 수진이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국정원 요원이 떨어뜨렸던 권총을 쥐고 있었다. 내 가족 건드리지 마.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173번. 그녀의 눈에 서린 도끼가 리철민을 압도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문혁이 리철민에게 달려들어 제압했다. 암살 시도는 실패했다. 하지만 박문혁은 알고 있었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오피스텔. 아빠, 기억나? 내가 7군단장 관사에서 몰래 봤던 서류들.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띄웠다. 그녀는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 아버지 서재에서 봤던 난수표와 계좌 번호들을 놀라운 기억력으로 복원해내고 있었다.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책, 홍콩 루트야. 박문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터뜨리면 놈들의 돈줄이 마른다. 암살조를 보낼 돈도 없어질 거야. 하지만 암호화가 너무 복잡합니다. 국정원 팀장이 난색을 표했다. 박문혁이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탈북할 때 유일하게 챙겨온 군단장 시절의 비밀 코드북이었다. 열쇠는 여기 있소. 그날 밤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 비상이 걸렸다. 스위스, 홍콩, 마카오에 숨겨져 있던 북한 수뇌부의 차명 계좌 30여 개가 동시에 동결되거나 국제 해킹 그룹에 의해 정보가 공개되었다. 다시 서울의 밤. 남산 타워가 보이는 옥상 난간에 박문혁이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휠체어를 밀고 다가왔다. 놈들이 돈을 잃었으니 당분간은 조용할 거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겠지. 오라고 해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들의 목을 조를 차례니까. 금융 제재로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이 동결된 지 한 달. 서울의 가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박문혁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국정원의 경호 레벨이 최고 등급으로 격상되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학원에 갔어야 할 막내 아들 민수 19세의 핸드폰 신호가 끊겼다. 여보, 민수가 전화를 안 받아. 위치 추적도 안 돼. 혜경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박문혁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받자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돈줄을 끄는 대가는 치러야지, 박 군단장. 이어 민수의 비명소리가 짧게 들렸다. 인천항 제사부두. 컨테이너 터미널 B구역. 자정까지 혼자 와라. 내 놈이 훔쳐간 코드북 원본을 가지고. 경찰이나 국정원을 달고 오면 아들의 머리는 평양으로 배송될 거다. 전화가 끊겼다. 박문혁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스러질 듯 쥐어졌다. 살아남은 대가는 아들의 목숨이었다. 가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가면 죽어요. 수진이 휠체어 바퀴를 잡으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코드를 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배신자 박문혁을 산 채로 잡아 찢어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박문혁은 말없이 방탄조끼를 꺼내 입었다. 수진아, 아빠가 3년 전 너를 두고 왔을 때 매일 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다시는 내 새끼 등 뒤에 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그게 내 마지막 명령이다. 그는 혜경을 꽉 안아주었다. 꼭 데리고 올게. 밥 따뜻하게 해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인천항. 어둠 속에 쌓인 컨테이너 탑들 사이로 박문혁이 홀로 걸어 들어갔다. 한 손에는 코드북이, 다른 한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약속대로 왔다. 내 아들 내놔.
거대한 조명탑이 켜지며 눈을 찔렀다. 중앙의 빈 공간, 의자에 묶인 민수가 보였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고 몸에는 시한 폭탄 조끼가 둘러져 있었다. 그 뒤로 북한 정찰총국 해외공작 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코드는 여기 있다. 아이부터 풀어줘. 단장은 비웃으며 손짓했다. 코드는 챙기고 놈의 팔다리를 쏴라. 산채로 평양으로 끌고 간다. 아들은 덤으로 터뜨려. 약속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탕. 저격수의 총알이 박문혁의 허벅지를 관통했다. 박문혁이 무릎을 꿇었다. 아빠. 민수가 재갈 물린 입으로 절규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항만의 모든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하울링 소리가 났다. 지금이야, 아빠. 수진의 목소리였다. 국정원 안가에 있어야 할 그녀가 국정원 요원들을 설득해 현장 근처 지휘 차량에 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항만 제어 시스템을 해킹했다. 수진의 조작으로 거대한 항만 크레인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컨테이너 박스를 적들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다. 으악! 피해! 위를 봐! 진열이 무너진 틈을 타 박문혁은 고통을 씹어 삼키며 굴렀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 파이프를 집어 던져 가장 가까운 적의 목을 가격하고 놈의 소총을 탈취했다. 민수야, 고개 숙여. 박문혁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투두두두둑. 다리에 총을 맞은 상태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7군 단장의 전투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는 총알을 몸으로 받아내며 오직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전진했다. 적들을 모조리 쓰러뜨리고 민수 앞에 도달했을 때 박문혁의 몸은 이미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폭탄 타이머가 1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빠, 도망가. 이거 못 풀어. 민수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박문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입에 물린 재갈을 풀고 폭탄 조끼를 살폈다. 복잡한 배선. 해체할 시간이 없다. 민수야, 잘 들어. 박문혁은 폭탄 조끼를 민수의 몸에서 억지로 뜯어냈다. 강력한 접착력 때문에 살점이 뜯겨나갈 듯 했지만 그는 괴력을 발휘해 조끼를 벗겨냈다. 타이머 3. 아빠. 박문혁은 조끼를 낚아채고 민수를 컨테이너 뒤쪽으로 힘껏 밀어버렸다. 엎드려. 그리고 그는 폭탄을 끌어안은 채 바다 쪽으로 몸을 날렸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빗줄기를 집어삼켰다. 바다가 요동쳤고 박문혁의 몸이 화염 속으로 사라졌다. 아빠. 민수의 절규가 인천항을 울렸다. 폭발 직후 국정원 특수부대가 현장을 장악했다. 민수는 잿더미가 된 부두 끝에서 바다를 보며 넋을 잃고 있었다. 수진이 휠체어를 타고 빗속을 뚫고 달려왔다. 아빠는 어디 있어? 그때였다. 검은 바다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다. 컨테이너 파편을 붙잡은 손, 피범벅이 된 얼굴, 박문혁이었다. 폭발 직전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충격파로 인해 의식을 잃을 뻔했던 그가 기적적으로 떠오른 것이다. 아직 안 죽었다. 이놈들아. 1년 후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는 남자. 한쪽 다리를 조금 절뚝이고 온몸에 화상 흉터가 남아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박문혁이었다. 아빠, 밥 먹어. 집안에서 민수가 소리쳤다. 이제는 대학생이 된 민수는 훨씬 씩씩해 보였다. 여보, 빨리 와요. 수진이가 남자친구 데려왔어. 혜경이 웃으며 손짓했다. 박문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헛기침을 하며 텃밭을 나왔다. 뭐? 남자친구? 어떤 놈이야? 군대는 갔다 왔대? 거실에는 의족을 차고 스스로 서 있는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평범한 저녁 식탁.
김치찌개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지옥을 건너왔다. 방문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북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적어도 이 집의 불빛만큼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숟가락을 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 먹자. 이게 진짜 사는 맛이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댓글도 환영합니다.